7조 원이 넘는 계약을 앞에 두고도 협상 테이블을 엎을 각오로 버텼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산업계입니다. 소스코드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원칙 하나로 중동의 오일머니와 정면으로 맞섰고 결국 우리 조건대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때 미국 무기를 사다 쓰며 미사일 하나 마음대로 달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사우디와 UAE 모두에서 합계 8조 원이 넘는 메가 딜을 우리 방식대로 성사시켰습니다. K방산이 만들어가는 기술 패권의 실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방산업계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팔고 본다. 무기를 수출하려면 가격을 낮추고 기술도 공유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야 했습니다. 살 사람이 갑이고 파는 사람이 을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청궁투 도입 협상에서 한국 측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 대신 무기체계의 핵심인 소스코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 어떻게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하는지를 결정하는 디지털 설계도 전체를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앞에서라면 대부분의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답은 안 됩니다였습니다. 협상은 즉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일각에서는 수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방산업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강경한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뿌리는 뼈아픈 과거 경험에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산 전투기와 미사일을 도입해 운용하면서 정작 그 무기에 국산 장비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소스코드가 없으니 업그레이드도, 개조도, 독자적인 전술 적용도 모두 미국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무기는 샀지만 주도권은 없었던 셈입니다. 그 경험이 역설적으로 오늘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핵심을 쥔 쪽이 관계의 주도권을 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패트리엇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낮고 실전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이 무기의 소스코드를 넘기는 순간 상대방은 이를 복제하거나 제3국에 유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자산이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시장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는 중동의 협상 테이블 안쪽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너머 사우디아라비아의 속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지형부터 봐야 합니다. 사우디는 한반도 전체를 10번 넘게 포개할 수 있는 광활한 땅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영토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리야드, 제다, 담마 세 도시에 몰려 있고 국가 경제는 오랫동안 석유 한 가지에 의존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석유가 언제까지나 넘쳐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우디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과 관광, 방산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방산 분야의 목표는 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의 50%를 자국 내 생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자국산 무기 비율은 전체의 5% 안팎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체 직장인 중 단 5명만 국내 기업에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 회사에 다니는 셈이니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외에서 무기를 사올 때 반드시 기술도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자국 기술자가 유지 보수하고 나아가 독자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청궁2 협상에서 소스코드를 집요하게 요구한 건 억지가 아니라 국가 전략에서 비롯된 절박한 조건이었습니다. UAE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부다비를 거점으로 한 방산 공기업 EDG 그룹은 2019년 출범 이후 자국 방산기술 내재화를 국가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두 나라 모두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협상의 본질은 가격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기술 주권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기술 자립을 이루려 했습니다. 두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고 그 충돌의 해법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충돌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한국은 제3의 길을 꺼내들었습니다. 거절하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무기의 두뇌, 즉 소스코드와 핵심 부품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현지에 유지 보수 시설을 짓고 일부 부품 조립은 상대국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은 기술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양쪽 모두 명분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UAE는 2022년 1월 한국 단일 무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4조 1,500억 원 계약을 가장 먼저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2024년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청궁2 수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두 계약을 합치면 8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소스코드 없이도 계약은 성사됐고 한국이 제시한 현지화 방안이 중동 양국의 비전 2030 요건을 충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이후의 변화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만 해도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고자세로 협상에 임했던 UAE가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실제 미사일 요격 소요가 현실로 다가오자 UAE는 오히려 한국 측에 생산 일정을 앞당겨달라, 심지어 한국군이 쓸 물량이라도 먼저 빼서 당장 넘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갑의 자리를 주장하던 나라가 실전 앞에서는 K방산의 성능과 납기 능력을 믿고 매달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써온 공식과 닮아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현지 생산 참여라는 당근으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공식을 체득해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통제하는 나라의 논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 협상의 주도권은 기술을 가진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오늘의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한국 방산의 오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한 세대 남짓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기술 축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방산 수준은 소총과 박격포 정도를 겨우 자체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절이었고 첨단 무기는 사다 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며 방위산업 육성을 국가과제로 선언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전환점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단순 구매가 아닌 기술 협력 조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립 공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은 이후 독자 개발의 토대가 됐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K2 전차, K9 자주포가 차례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K9 자주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입니다. 1989년 독자 개발에 착수해 1999년 최초 실전 배치된 이 무기는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인도, 호주 등 서울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들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만 수조 원을 넘어섰고 지금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제 장비를 따라잡기 위해 개발한 무기가 이제 유럽 나토 회원국의 방어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궁2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초 실전 배치된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서울 면적을 수십 배 포괄하는 방어 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하는 능력을 갖췄고 성능 면에서 미국의 패트리엇과 직접 비교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KF-21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한 이 전투기는 2024년 양산에 돌입했으며 2026년 하반기 초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완성되는 순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국 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팔고 그 무기가 운용되는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 이면에 쌓이는 무게도 커집니다. K방산의 약진 뒤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구조적 과제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기술 종속의 역설입니다. 한국은 소스코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한국 무기 안에도 외국산 핵심 부품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천궁2의 일부 핵심 부품 역시 해외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소스코드는 우리가 쥐고 있지만 그 소스코드를 실제로 구동하는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에 요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방산 기술은 단기간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지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공학도들이 대기업 IT 계열사나 반도체 업종을 선호하면서 방산 분야 지원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연봉과 처우가 민간 첨단 산업에 비해 낮고 보안 규정상 업무 유연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인력 파이프라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품질 관리입니다. 빠르게 늘어난 수출 계약은 동시에 생산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최대한 가동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품질 검수 단계가 압축되거나 생략될 위험이 생깁니다. 무기는 한 번의 결함이 전장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것만큼 품질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신뢰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외교적 리스크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무기를 팔면 그 나라의 분쟁에 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중동에 천궁2가 배치되면 그 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분쟁 지역 인근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새로운 책임을 낳습니다. K방산이 을에서 갑으로 올라선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내공이었습니다. K방산의 성장 경로는 사실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안보 위협에 둘러싸인 나라였습니다. 사방이 적대적인 국가들로 포위된 상황에서 외부에서 무기를 사다 쓰는 것은 언제든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독자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국력을 집중했습니다. 라파엘, LB 시스템즈, IAI 같은 방산 기업들이 그 결과물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방산 발전 경로에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다가 기술 자립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독자 개발로 전환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적대 세력에 둘러싸인 안보 환경이 방산 투자에 강력한 동기가 됐고 민간 첨단 기술과 방산 기술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방산과 민간 산업을 동시에 먹여 살리듯 한국의 반도체와 통신 기술이 무기 체계의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토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수십 년 앞서 이 길을 걸었고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위상은 한국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따라가는 궤적은 분명히 겹칩니다. 차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특수한 동맹 관계 덕분에 핵심 기술 접근에 유리한 조건을 누렸습니다. 한국은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더 많은 부분을 스스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제약이 독자 기술력을 키우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동 시장에서 구사하는 투트랙 전략, 즉 핵심 기술은 통제하되 현지화로 상대방의 명분을 살려주는 방식도 이스라엘이 수출 시장에서 오랫동안 써온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도, 아제르바이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무기를 팔면서 현지 조립과 유지 보수 협력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한국은 이 모델을 참고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라는 자체적인 강점을 더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배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앞쪽에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개척하지 못한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의 길을 참고하는 것과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방산이 지금 향하는 곳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무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설계하는 플랫폼의 영역입니다. 개념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져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이폰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에어팟까지 자연스럽게 애플 생태계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려면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호환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락인 효과입니다. K방산이 지금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궁2가 사우디와 UAE에 배치된 지금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미사일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려면 한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받으려면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합니다. 부품이 노후화되면 한국산 부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무기를 한번 팔면 그 이후 수십 년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 구독 모델에 가깝습니다. KF-21은 이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전투기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투기가 운용되려면 훈련 시스템, 정비 인프라, 무장 체계, 통신 네트워크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KF-21을 도입하는 나라는 이 모든 주변 생태계를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얻는 게 아니라 자국 공군의 미래 운용 체계 전체를 한국과 연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방산 수출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2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는 K방산이 중동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 동유럽, 남미 시장에서도 K방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한국산 장갑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수출 금융 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뛰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판을 짜는 자가 판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들은 결국 판을 짠 나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K방산이 지금 그 판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판을 짜는 자가 되기까지 한국은 반세기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핵심 기술을 스스로 쥐고 있는 나라만이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하게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무기 수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기술 종속에서 기술 주권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과 일관된 의지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소스코드 하나를 지키기 위해 8조 원이 넘는 메가딜을 흔들림 없이 우리 조건대로 끌어낸 건 그 원칙을 수십 년간 지켜온 축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방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모든 첨단 산업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고 그 주도권이 국가의 협상력을 만들어냅니다. 방산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산업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한쪽 문을 잠그고 다른 쪽 문을 열어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내세우는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만이 됩니다.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숙련 인력 부족, 품질 관리 압박이라는 내부 균열을 방치한 채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면 성장의 속도가 오히려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간 자리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중동의 천궁2 생태계를 심고 KF-21로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완성했을 때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미국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종속감을 느끼게 될까요? 기술 주권을 지키려 했던 나라가 다른 나라의 기술 주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가 K방산의 진짜 다음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